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쉽게 좌절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우리는 좌절감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지요. 그러다 보면 성취에서 멀어지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감마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채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라는 책을 보면 자갈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온통 자갈밭인데 맨발인 사람들은 발이 아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을 가죽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짓이지요. 현명한 사람들은 약간의 가죽을 잘라 자신의 발바닥에 덧댑니다. 발바닥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를 희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자갈밭 위를 고통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각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체적으로 원하는 점수를 얻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어떤 경우에도 계속 노력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같은 자세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하는 사람의 기도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요즘은 정말 드물지만 예전에는 종종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남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빈둥빈둥거리고 뒹굴뒹굴거리고 그런 시간이 있었던 적이 저도 있었죠. 20살 즈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대학교 때, 새내기 때 그랬어요. 오후 내내 학교에서 팩차기라고요. 우유팩을 3개나 4개 정도를 겹쳐서 그걸 제기 차듯이 삥 둘러서 모여서 차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내내 팩을 차다가 녹두거리라고 불리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내려가서 싸구려 맥주를 마시고 시간당 5,000원짜리 노래방에 가서 주인 아주머니가 사실상 무한정 넣어주는 추가 시간에 지칠 때까지 노래를 부르다가 나오고요. 또 친구 자취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때는 또 보드게임이 엄청 유행이었는데요. 저희가 대학교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했던 게임은 뱅이라는 게임입니다. 마피아 게임의 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한데, 또 저희 친구들이 전공이 다 법대다 보니까 그 게임의 규칙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조율해 가면서 뱅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또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는 지루했었는데요. 하지만 돌아보니까 그것도 인생의 한때의 뿐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저와 같이 방에서 뒹굴거리고 노래방에서 전전했던 친구들은 지금 전부 자정이 되어야 퇴근하고 아이 아빠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소설가 김현수님의 산문집 청춘의 문장들에 나오는 글은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젊은 시절 시간이 많아 뒹굴뒹굴 할 때 바로 그런 덧없는 시절에 얻었던 깨달음에 대한 글인데요. 요즘은 물론 저 때보다
그리고 저보다 더 윗대인 김현수님의 대학 시절보다 시험 준비를 하느라 스펙을 쌓느라 엄청나게 바쁘고 정신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요, 이게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보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래도 학생 때가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절대 시간의 양이 많으니 젊음을 주체하지 못해 뒹굴뒹굴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김현수님이 어떤 깨달음을 젊은 시절에 얻었는지 그 부분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아는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 그럴 줄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정말이지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렇게 할 일이 없을 줄은 몰랐다. 대기업에 응시한다고 해도 뽑아줄 리 만무했건만 그런 꿈은커녕 취직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위인이었던지라 조금 난감하긴 했다. 남들 다 하듯이 도서관에 반납 기한이 넘은 책을 돌려주고 어머니 머리에 학사모를 씌워주고 학교 앞 식당에서 가족들과 고기를 먹고 나니 모든 게 끝이었다. 나는 이제 말로만 듣던 사회인이 된 것이다. 사회인. 이 말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뜻했다. 1995년 여름의 일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한 반년을 책이나 읽으며 빈둥거리면서 놀았을까? 어느 날 삼청동 감사원 앞 언덕길을 넘어 가회동 쪽으로 내려오다가 옛집 담 너머로 봄꽃들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봄꽃은 제 몸을 밝혀서 나에게 저처럼 환한 빛을 던져주는데 나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다. 미국의 흑인 작가 랄프 앨리슨이 쓴 투명 인간에 보면 주위의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자신을 투명 인간으로 여기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내가 바로 그 꼴이었다. 할 일이 많지 않았으므로 나는 하루 종일 뒹굴뒹굴 책이나 읽으면서 보내는 일이 많았다.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다. 책을 읽다 보면 하루가 저물었다. 아무리 책을 천천히 읽어도 언제나 시간이 남았다. 그렇게 느릿느릿 책을 읽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창밖을 보면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았으니 그게 너무나 신기했다. 그 당시에도 신기했고 지금도 신기하기만 하다. 흐르지 않는다면 세월이야 흐르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두고 책을 읽기만 했었다. 그 시를 읽은 것도 그 즈음의 일이다. 책을 펼치고 읽다가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간담이 서늘하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이라.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흘러 바다로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높다란 마루에서 거울을 보고 백발을 슬퍼하는 것을. 아침에 푸른 실 같던 머리가 저녁에 하얀 눈처럼 된 것을. 고등학교 다닐 때 참고서 한샘 국어에도 나왔던 이백의 너무나도 유명한 시 장진주였다. 하지만 이상하기도 하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 번도 그런 서늘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 얼마나 서늘했냐 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과 동시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태에 도달할 정도였다. 아니, 말하자면 눈앞이 캄캄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바로 보게 된 것이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라는 군불견 이 세 글자에 나는 그만 눈이 트이고 말았다.
강원도 삼척은 내 기억엔 너무나 큰 고장으로 남아있다. 아무리 자전거 페달을 밟아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삼척이었다. 동해역에서 소화물로 붙인 자전거를 찾아 달리기를 한나절.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삼척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래도 그날 안에 삼척을 벗어나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1996년 여름, 나는 대관령 동쪽 지방이라는 뜻의 관동 지역을 자전거로 여행하고 있었다. 하루를 꼬박 달려 나는 곳곳에 올림픽 상징물을 세워놓거나 그려놓은 황영조 마을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황영조 마을은 손바닥만큼이나 작은 해변을 가진 작은 마을이었다. 워낙 사람들이 찾을 만한 해변은 아니었지만 황영조가 자란 동네라 7번 국도를 지나다 보면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나야 뭐 그곳에 황영조 마을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찾아난 길은 아니었다. 그저 자전거 페달을 굴려 해가 질 무렵까지 간 곳이 바로 거기였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손바닥만한 해변에 그저 나 하나 누울 수 있을 만한 텐트를 설치했다. 밥을 지어 먹고 해변에 놀러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원래 나는 늦게까지 잠자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만은 잠이 쏟아져 내렸다. 자전거 여행이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 그러다가 파도 소리에 잠을 깼다. 몇몇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주인은 조용하기만 했다. 지퍼를 열고 텐트 밖으로 나갔더니 서늘한 기운이 나를 감쌌다. 두 팔로 내 몸을 감싸며 멀리서 내게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파도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왜 그곳까지 가야만 했던 것일까? 나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보지 못한 것일까? 내가 7번 국도를 여행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우연히 지도를 보다가 7번 국도가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내게는 차가 없었으므로 자전거로 여행하겠다고 생각했다. 강원도 쪽 7번 국도는 좁은 왕복 2차선 도로라 자전거로 여행하자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도 원래는 몰랐다. 당장 컴퓨터 통신에 접속해 중고 자전거를 내놓은 학생을 찾아냈고 그가 살던 면목동까지 가서 자전거를 구입한 뒤 청량리역에서 동해역으로 붙여버렸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아마도 이제 하지 못하면 다시는 7번 국도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 귓전을 울리는 군불견, 그 세 글자, 나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무엇을 봤을까? 황영조 마을까지 가는 동안 나는 바닷바람에 온몸으로 맞서는 소나무 숲과 던져진 호수처럼 늘어진 7번 국도와 산을 넘어 어딘가에 있을 마을을 향해 치달리고 있는 송전탑의 행렬과 혼을 쏙 빼놓으면서 지나가는 화물차의 배기구에서 잔영처럼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와 나무마다 늘어진 오후의 햇살을 봤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봤을까? 그날 저녁 나는 동해의 하늘 높이 떠오른 별들을 봤다. 뿌려진 보석처럼 검은 하늘에 정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박혀 있었다. 군불견으로 시작한 200의 장진주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어진다. 하늘이 나 같은 재주를 냈다면 반드시 쓸 곳이 있으리라. 천냥 돈은 다 써버려도 다시 생기는 것을. 양을 삶고 소를 잡아서 우선은 즐기자. 한꺼번에 술 300잔은 마셔야 된다. 하늘이 나 같은 재주를 냈다면 반드시 쓸 곳이 있으리라는 천생아재 필유용, 제비꽃을 바라보며 한없이 빈둥거리던 그해 봄 여름, 나는 이 구절을 입에 달고 지냈다. 기분이 좋아지면 한꺼번에 술 300잔은 마셔야 된다는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할 일이 많은 친구들에게 술을 따르며 강권했다. 내게 천냥 돈은 없었지만 내게는 반드시 하늘이 내린 제주만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황용조 마을 앞 해변에서 하늘에 박힌 별들을 바라보던 그날 저녁, 나는 내가 오만으로 똘똘 뭉친,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나는 하늘이 낸 사람도 아니고 한꺼번에 300잔을 들이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더없이 아픈 일이지만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내가 황용조 마을까지 가서 본 것은 결국 내가 그 무엇도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백 같은 시인도 될 수 있고 황용조 같은 운동선수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군불견이라는 그 세 마디는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아이처럼 두 주먹 불끈 쥐고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불견 세 마디로 시작한 장진주는 만고수라는 세 마디로 끝난다. 만고의 씨름이라는 만고수, 이 세 마디 말로 끝난다. 한꺼번에 300잔의 술을 마시고 200이 있고자 한 만고의 씨름은 그 누구도 하늘이 낸 자신의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군불견 아무리 소리쳐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꺼번에 300잔을 들이킬 재주가 없어 동해안까지 가야만 했지만 그곳에서 내가 결국 깨달았던 일은 바로 그 점이 아닐까 한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글에는 나의 재주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으리라 하는 믿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는 결국 그 누구도 아니라는, 그래서 별것 아니라는 자각이 교차합니다. 저 유명한 시선 200도 만고의 씨름,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공부를 하는 학생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지 못한다면 공부할 힘이 나지 않고 학교에 가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가 자신의 재능을 코치나 감독이나 선배들이 알아봐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벤치에서 만년 썩어야 한다면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건 직장이건 상사건 회사건 자신에게는 분명 반드시 쓸 곳이 있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 누구도 아니라는, 별것 아니라는 자각이 든다면 그 또한 엄청나게 괴롭고 씁쓸한 이야기겠죠. 하지만요, 이백이 살았을 당시에 재주를 인정받은 사람들,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고 호강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사라지고 이름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지만 술에 기대서라도 끊임없이 시를 쓰고 또 썼던 이백은 이렇게 남아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삶도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이백은 저렇게 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로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높다란 마루에서 거울을 보고 백발을 슬퍼하는 것을. 아침에 푸른 머리가 저녁에 하얀 눈처럼 되어버린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비는 강을 타고 바다로 돌아가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젊음과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바다로 사라져버린 저 빗물처럼 그렇게 짧디 짧은 삶의 끝자락에 설 날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루하루 죽어라고 노력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의 나는 그 누구도 아니라는 자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망고의 시름에 괴로워할지라도요. 결국에는 하늘이 나 같은 재주를 냈다면 반드시 쓰일 곳이 있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겁니다. 어차피 삶은 굉장히 짧으니까 말이죠. 네, 글 한 편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역시 젊음과 청춘에 대한 글입니다. 사라져가는 청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눈부신 청춘을, 그 눈부신 젊음을 젊을 때는 모른다는 것, 그 아이러니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녹아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는 건 시간인데 여행을 갈 돈이 없더니 돈을 벌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젊음의 부족함만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지 못한 것, 앞으로 갖고 싶은 것, TV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젊을 때가 얼마나 좋은 건지 너희들은 모른다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버나드 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젊음은 너무나 눈부신 것이기에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도 아깝다라고요. 지금 나누어 드릴 이 글은 소설가 김현수님이 역시 자신의 젊음을 후회하는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젊음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젊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지라도요. 이거 한 가지만은 진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남아있는 모든 날 중에서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라는 것만은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춘은 그렇게 한두 조각 꽃잎을 떨구면서 산동네의 겨울은 일찍 시작됐다. 북악 스카이웨이와 고도가 거의 비슷한 정릉 4동 산꼭대기에 살 때만 해도 남들보다 먼저 연탄을 들여놓아 마음이 편해지면 겨울이 온 줄 알았다. 대학교 시절 내가 살았던 자취방은 흔히 닭집이라고 부르는 형태였다. 도로를 따라 일렬로 부엌과 방이 하나씩 딸린 집들이 길게 이어졌고 내가 사는 집 아닌 집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일본인들은 이런 집을 1DK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우아한 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굳이 일본말을 빌리자면 학고방집이었다. 정릉에서 보낸 마지막 겨울 나는 추위를 견디고 견디다가 마침내 연탄 100장을 들여놓기로 했다. 연탄을 들여놓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관할 곳도 마땅하지 않았다. 말이 부엌이지 수도꼭지와 시궁창을 설치한 게 전부였고 방도 그저 4개의 벽과 천장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래서 연탄은 마루 밑처럼 생긴 방 아래쪽 공간에다가 옆으로 눕혀서 보관했다. 마루처럼 보이는 온돌방이라니
이거 상당히 설명하기 곤란한 지경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만 해두자. 지새야 할 숱한 밤과 피워야 할 많은 연탄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나는 호기롭게 번개탄도 한 묶음 사서 첫 번째 연탄에 불을 당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방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보일러에 물이 없는 줄 알고 물을 부었더니 마루 위에 깐 온돌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여 살펴봤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그곳에 어느 틈엔가 시궁 쥐들이 물을 공급하는 호스를 다 갉아먹은 게 보였다. 불쌍한 쥐들이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호스를 갉아먹는단 말인가. 결국 방 밑에 98장의 연탄과 9장의 번개탄을 쌓아두고도 나는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날 수밖에 없었다. 그 즈음 제대한 친구 하나가 무작정 상경했다. 비빌 언덕 하나 없던 젊은 청춘이었으니 그 친구는 학고방이나마 내 방으로 찾아들 수밖에 없었고 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면 방이 따뜻했으므로 대환영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술만 취하면 뭔가를 집어오는 게 취미였다. 가게에서 물건을 슬쩍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버린 의자며 장롱이며 거울 따위를 들고 온다는 얘기다. 내가 살던 집이 대저택이라면 수영장을 뜯어온다고 해도 말리지 않았겠지만 누워있으면 꼭 관 속에 넣어진 채 버스 정류장 옆에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방이었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머릿맡에 물이 얼어붙는 강추위의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꼭지 앞에는 그 무게도 육중한 이발소 의자가, 우리가 자는 방 옆에는 천장까지 닿는 장롱이, 책받침만한 창가에는 스티로폼 따위를 채워서 만든 둥근 천 소파 따위가 놓이게 됐다. 살림이 들어갔지만 전혀 즐거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쓰레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카톨릭 계통의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청년들과 떠들썩하게 술을 마셨다. 고작 베니어 합판 하나로 막은 양쪽 벽 너머에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그렇게 떠들어대다니 지금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관념 자체가 없었다. 한참을 떠드는데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들어오다가 그만 수도꼭지 옆에 있는 이발소 의자에 부딪혔다. 앞장선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소리쳤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도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방 꼴을 보니 도저히 도박할 만한 사람들의 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방바닥에 굴러다닐 판돈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돈으로 소주를 사 마셨을 것이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 좀 잡아가요, 아저씨. 우리 도박했어요. 우리 좀 잡아가요. 느닷없는 말이었다. 나는 얼른 뛰어나가 경찰들에게 떠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친구는 계속 소리쳤다. 우리 좀 잡아가요, 아저씨. 경찰들은 내게 주의를 주더니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얼른 사라졌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군가가 나도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겨울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그해 겨울, 우리는 겨울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릉 산꼭대기에서 보낸 그 마지막 겨울이 사실은 내게 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은 당나라 시인 두보였다. 두보는 곡강 이수의 첫 번째 수를 이렇게 시작했다. 한 조각 꽃이 져도 봄빛이 깎이거니 바람 불어 만 조각 흩어지니 시름을 어이 견디리.
쓰러지는 꽃잎 내 눈을 스치는 걸 바라보노라면 많이 상한 술이나마 머금는 일 마다하랴. 그해 겨울 나는 간절히 봄을 기다렸지만 내 인생의 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깨닫지 못했다. 한 조각 꽃이 져도 봄빛이 깎이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빨리 정릉 그 산꼭대기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원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제대한 친구는 버려진 순간 온수기니 컴퓨터 책상이니 그런 것 따위를 집안으로 옮겨 날랐다. 우리는 점점 더 쓰레기 더미의 한가운데로 몰리고 있었다. 가끔 너무 추운 날에는 방 밑에 넣어둔 번개탄과 연탄을 꺼내 그냥 난로 삼아 불을 지핀 뒤 이발소 의자에 앉아 불을 쬐고는 했다. 그럴 때면 굴뚝으로 매캐한 연기가 뿜어졌다. 연탄의 검은 빛이 허공 속 연기로 사라지듯 우리 청춘의 꽃잎은 그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져버렸고 봄빛은 깎였다. 얼마간 시간이 또 흐르고 진달래, 개나리, 목련 등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친구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고 소설 당선금이 생긴 나는 누나와 돈을 합쳐 기름 보일러가 있는 집으로 옮겨가게 됐다. 집을 보러 온 사람에게 나는 좋은 소식 한 가지와 나쁜 소식 한 가지를 동시에 알려줬다. 좋은 소식은 방 밑에 90장 가까이 되는 연탄이 있다는 거. 나쁜 소식은 하지만 쥐가 보일러 호스를 쏠아놓아 그 연탄이 소용없다는 거. 그 방을 떠나기 전날 밤 소주와 오징어를 무던히도 사먹었던 동네 구멍가게에 갔더니 성공해서 그 동네를 떠나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아주머니가 오렌지 주스 1.5리터를 내게 선물했다. 짐을 꾸려놓은 방에 돌아와 나는 그 주스를 혼자서 다 마셨다. 혼자 마시기엔 양이 너무 많았고 속이 쓰라렸다. 다음날 이삿짐 트럭을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나는 그 언덕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꽃이 핀 시절을 모두 지나고 나면 봄빛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천만 조각이 흩날리고 낙화도 바닥나면 우리가 살았던 곳이 과연 어디였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청춘은 그렇게 한두 조각 꽃잎을 떨구면서 가버렸다. 이미 져버린 꽃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소설가 김현수님의 청춘의 문장들 중에서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몇 년 전인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신인 그룹 펀이라는 그룹이요, We Are Young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일약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직 젊다, 우리는 젊다라는 그 노래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노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젊어. 그래서 세상에 불을 놓는다면 우리는 태양보다도 밝게 타오를 수 있지. 예전에 돌아가신 제 외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75쯤이실 텐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72살만 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80살 즈음이 되셨을 때는 내가 75살만 되더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살이건 간에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70살, 80살이 된 다음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나이를 되돌아보면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한 것만 가득한 바로 이 순간이 얼마나 눈부시고 귀한 것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은 그런 순간으로 느껴지게 될지, 바로 그 점을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 사이에서 좌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웃으며 행복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시기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365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